인생이란 무너져도 다시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죽음보다 무서운 순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8개월의 배를 안고 서울역 벤치에서 정신을 잃던 그 밤, 제 손에는 단 2장의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음파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민호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발로 차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제가 다시 이 나라에 온 것도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카야 이누크입니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누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18,000명 정도였고 겨울이면 해가 3시간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말이 적고 손재주가 좋은 분이었죠. 저는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자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목공소에 가서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패질 소리, 톱질 소리, 나무 냄새가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누크는 워낙 작은 마을이었고 아이들도 몇 명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로 혼자 지냈습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TV에서 경찰 다큐멘터리를 본 날이었죠. 화면 속 경찰들은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모습이요. 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경찰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카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학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고 체력 훈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여자 경찰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경찰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카야, 내 어머니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찰학교 생활은 힘들었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체력 훈련, 법률 수업, 실전 연습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실습 차량을 타고 야간 순찰을 나갔던 날이었죠. 도로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시야는 거의 없었습니다. 선배 경찰관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트럭이 미끄러지며 우리 차로 돌진해 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쾅! 충격과 함께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골반뼈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야 씨, 임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골반 손상이 심해서 자연 임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 아직 연애도 해본 적 없는 나이에 불임 선고를 받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 오셨을 때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전 경찰만 되면 돼요. 아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로서 제 인생은 끝난 게 아닐까?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재활 치료가 길고 힘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활 운동을 했고 점차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졸업한 뒤였고 저는 한 학년 아래 반에 편입했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이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통증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경찰이 되지 못한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2년 뒤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경찰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누쿠 경찰청에 배치되었고 제 첫 출근일이 왔습니다. 제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해냈구나.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야, 자랑스럽다. 저는 그날부터 경찰로 일했습니다. 누쿠는 워낙 작은 도시라 범죄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순찰과 교통 단속, 그리고 주민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좋아했고 주민들도 저를 신뢰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3년, 4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26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연애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경찰청 공문 하나가 제 책상에 놓였습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 선발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덴마크 대사관과 한국 경찰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류 연수였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니 우리도 신청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 강남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선진 치안 시스템을 배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굳이 가야 할 이유도 못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서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카야, 내가 가보면 어떻겠니? 우리 경찰청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너잖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 달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한 달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2024년 5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쿠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항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청에서 나온 직원분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통역을 맡게 될 정민호 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33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카야, 이누쿠 순경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정민호입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수많은 자동차, 화려한 네온 사인. 누쿠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정민호 경위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큰 도시네요. 정민호 경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숙소는 강남 경찰서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고 필요한 것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사람들 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누쿠에서는 밤이 되면 정말 조용했거든요. 여기는 밤에도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강남 경찰서는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정민호 경위가 저를 각 부서에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모두들 친절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명함을 주고 환영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조직 체계, 범죄 대응 매뉴얼, 첨단 장비 사용법 등 모든 게 신선했고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스템의 체계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석되고 공유되었습니다. 누쿠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죠. 정민호 경위는 항상 제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차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가끔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모든 것이 새로운 맛이었고 대부분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제게 그린란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1년 내내 춥나요? 해가 안 뜨는 날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겨울에는 해가 거의 안 떠요. 하지만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날도 있어요. 백야라고 하죠. 정민호 경위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린란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시면 추울 거예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럼 두껍게 입고 가야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주, 3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민호 경위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통역자가 아니라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우리는 가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공감도 잘 해주었습니다. 사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카야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섰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이해해 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연수 기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민호 경위를 떠나기 싫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사이인데 사랑 같은 걸 느낄 리 없잖아요. 그저 친절한 사람에게 느끼는 고마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민호 경위가 제게 물었습니다. 카야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남이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쯤 달렸습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길, 맑은 공기, 고요한 강. 마치 동화 속 같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섬의 역사, 계절마다 다른 풍경, 한국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점심은 섬 안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닭갈비라는 음식이었는데 맵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강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정민호 경위가 말했습니다. 카야 씨, 이번 주면 떠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요일 비행기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쉬워요. 카야 씨와 함께 일한 한 달이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정말 좋았어요.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카야 씨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호 경위가 말했습니다. 카야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마지막 날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저를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와인을 권했고 저는 한 잔 마셨습니다. 알코올에 약한 편이었지만 그날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었고 강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민호 경위가 말했습니다. 카야 씨,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카야 씨를 좋아해요. 처음 본 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경위님을 좋아해요.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민호 경위가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카야 씨. 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린란드와 한국은 너무 멀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정민호 경위가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새벽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야, 먼저 출근합니다. 오늘 퇴근 후에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린란드 경찰이었고 제 자리는 누쿠였습니다.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 인형, 차 세트, 초콜릿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민호 경위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정민호 경위가 말했습니다. 카야 씨 연락해요. 이메일이든 메시지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요. 그린란드는 인터넷도 불안정했고 시차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연인인가요? 아니면 그저 한 달간의 특별한 인연일 뿐인가요? 정민호 경위는 저를 안았습니다. 다시 만나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쿠에 도착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환승을 2번 해야 했고 총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공항에 마중 나오셨습니다. 카야, 고생했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냐고, 신기한 게 많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경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안에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찰을 돌고 보고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했고 자꾸 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병원 가봐.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어지럽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과로거나 감기 같은 거겠지 싶었습니다. 1시간 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카야 씨,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카야 씨, 임신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임신이에요. 지금 약 1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신.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불임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불임이에요. 임신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확실합니다. 임신이 맞아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임 진단을 받았어도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는 경우요. 드물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2주. 거슬러 올라가면 5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정민호 경위와 함께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야 씨, 축하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임신이라니. 제가, 불임이라던 제가 임신을 했다니. 기쁜 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이 사실을 알까요? 아니, 알 리가 없죠. 저도 방금 알았는데요.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요? 그의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이메일 주소도 모릅니다. 경찰청 주소는 알지만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그에게 전달될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눈치챘습니다. 카야, 뭔가 고민 있어. 말해봐.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옷이 조금 끼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정민호 경위를 찾아야겠다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죠? 돈도 많지 않았고 출산 휴가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임신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카야, 내가 임신을. 하지만 너는. 네, 저도 몰랐어요. 기적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누군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경찰이에요. 하지만 연락이 안 돼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카야, 어쩌려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을 찾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카야, 그건 너무 위험해. 넌 지금 임신 중이잖아. 그 먼 길을 혼자 어떻게 가니? 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알려야 해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비행기표 살 돈은 내가 마련해 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카야, 약속해라. 무리하지 않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조심할게요.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비행기 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만약 기내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말리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카야, 꼭 연락해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저는 약속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환승을 2번 해야 했고 총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었고 다리가 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민호 경위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임신하셨네요. 몇 개월이세요? 8개월이요. 여행 목적이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심사관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겨울이었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서울역행 기차를 탔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큰 가방을 들고 역 안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남경찰서는 여기서 멀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가 당기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만 쉬자. 그리고 지하철을 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이불이 포근했고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깨어났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한약방이야. 내가 서울역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역에서요. 얼마나 오래 기절해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정도 됐어. 의사 선생님 불러서 진찰받았는데 극심한 피로래. 임신 8개월인데 장거리 여행을 했으면 당연하지. 저는 배를 만졌습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아이는 건강해. 걱정 마.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이거 마셔봐. 몸에 좋은 차야.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한 맛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박진수라고 해. 은퇴한 형사야. 지금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카야 이누쿠예요. 그린란드에서 왔어요. 박진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린란드. 참 먼 곳에서 왔구나. 그런데 왜 혼자 한국에 온 거야?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저는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찰 연수를 받았던 것, 정민호라는 경위와 가까워진 것,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를 찾기 위해 다시 한국에 온 것.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알아. 카야, 내 마음. 아이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 말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연락처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강남 경찰서라는 것만 알아요. 박진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단은 몸부터 회복해야 해. 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 머물면서 조리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미 너무 많이 폐를 끼쳤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사는데 집도 넓어.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어. 너랑 비슷한 나이였지. 하지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10년 전 일이야.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걸 봤을 때 우리 딸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카야, 여기 있어. 내가 딸처럼 돌봐줄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박진수 할아버지의 한약방은 종로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고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약방 2층에 있는 방에서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딸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시고 매일 건강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점차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카야, 이제 그 사람을 찾아봐야겠지. 강남 경찰서에 연락해 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 동료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강남서에 정민호라는 경위가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민호 경위 맞아. 강남서에 있어.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이래. 가족여행을 갔다고. 다음 주에 복귀한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민호 경위. 그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강남서로 찾아가자. 내가 같이 갈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네, 할아버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 한약방 일을 조금씩 거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차를 내드리고 약재를 정리하고, 할아버지는 제가 무리하지 않게 조심시키셨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배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하게 방으로 오셨습니다. 카야, 무슨 일이야? 진통이 온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고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카야, 힘내. 잘할 수 있어.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니. 건강한 아기예요.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자라난 기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우셨습니다. 카야, 엄마가 됐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엄마가 됐어요.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처럼 맑고 자유롭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식으로 성을 붙여 하늘 이누크라고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카야,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야겠지. 아이 아버지에게 알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할아버지와 함께 강남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정민호 경위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분이 물었습니다. 어떤 용건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작년에 그린란드에서 온 경찰 교류 연수생이었어요.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민호 경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카야 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위님. 그는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야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에? 그리고 이 아이는? 저는 유모차를 가리켰습니다. 경위님의 아들이에요. 정민호 경위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작년 5월 우리가 함께했던 그날 밤. 그 후 저는 임신했어요. 의사들은 제가 불임이라고 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이 아이를 낳았어요. 정민호 경위는 유모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늘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야 씨,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연락을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경위님.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카야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 모든 것이. 박진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지켜보셨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저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그의 부모님은 1시간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두 분 다 60대 초반이었고 인상이 엄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정민호 경위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합니다. 제 여자친구 카야 이누쿠예요. 그리고 그는 하늘이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들 하늘이에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정민호 경위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작년 5월 그린란드에서 온 교류 연수생과 가까워진 것, 헤어진 후 연락이 끊긴 것, 그리고 오늘 카야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것. 부모님은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민호 아들이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DNA 검사를 해도 돼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민호야, 넌 왜 조심하지 않았어? 정민호 경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하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정민호 경위의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저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카야 씨, 미안해요. 처음에 의심해서.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어머니는 하늘이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네. 그날부터 저는 정민호 경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와 저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동의하셨고 박진수 할아버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를 안으며 우셨습니다. 카야,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약속했습니다. 네, 아버지. 행복할게요. 결혼 후 저는 한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정민호와 함께 아파트를 구했고 하늘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었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카야, 귀화를 생각해봐요. 한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편해질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완전히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정민호, 하늘이 그리고 시부모님, 박진수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귀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정민호가 매일 밤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드디어 귀화 허가가 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정카야. 정민호의 성을 따라 정카야가 되었습니다. 국적 취득 증서를 받는 날 저는 울었습니다. 정민호도 시부모님도 박진수 할아버지도 모두 함께 와주셨습니다. 하늘이는 제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카야 씨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정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카야, 아니 여보. 환영해요, 대한민국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박진수 할아버지가 축배를 드셨습니다. 카야, 정말 축하해.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구나.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그린란드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버지 한 분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겼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세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 나라에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이도 박수를 따라 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20살 때 사고로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랑도 가족도 아이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신을 만났고 하늘이가 태어났고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제 첫 단어였습니다.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하늘아,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하늘이는 웃으며 제 볼에 뽀뽀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린란드를 떠나 한국에 온 것은 운명이었다고. 아니, 운명이 아니라 기적이었다고. 불임이라던 제가 아이를 낳았고, 외국인이던 제가 이 나라 국민이 되었고, 외로웠던 제가 이렇게 큰 가족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이 좋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받아준 것이 감사합니다. 박진수 할아버지처럼 쓰러진 저를 돌봐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민호처럼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불임이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로운 외동딸이 아닌 큰 가족의 일원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린란드에서 온 한 여자가 한국에서 찾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하늘이를 키우고 정민호와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이가 자라서 물어볼 때 말해줄 것입니다. 하늘아, 너는 기적이야.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고 이 나라가 준 축복이야. 그러니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제가 하늘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하늘이가 제 무릎에 앉아 웃고 있습니다. 정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할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오너라.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네, 할아버지. 갈게요.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저를 받아준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옵니다. 하늘이의 작은 손이 제 뺨을 톡톡 두드립니다. 엄마, 일어나요. 저는 눈을 뜹니다. 하늘이가 웃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입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이 매일 아침 제게 인사하고 있다고. 정민호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피 향기가 집안에 퍼집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고 부엌으로 갑니다. 정민호가 돌아보며 웃습니다. 잘 잤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그가 하늘이를 받아 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씩씩하네. 하늘이는 아빠 품에서 깔깔 웃습니다. 이 순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니까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민호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넥타이를 매고 재킷을 입습니다. 저는 그의 옷깃을 다듬어 줍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합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잘 보내요. 하늘이 잘 돌봐주고요. 문이 닫힙니다. 저와 하늘이만 남았습니다. 하늘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 기어다니던 날, 처음 걸은 날, 처음 말한 날.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고. 사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큰 꿈입니다. 아이를 10명 낳는 것입니다. 처음 정민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명이요. 정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늘 외로웠죠.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살 때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포기했어요. 가족을 꾸리는 꿈을요. 하지만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더 많은 기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카야, 아니 여보. 10명은 정말 큰 숫자예요. 힘들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하고 싶어요. 큰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형제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천천히 해봐요. 몸 상하지 않게 건강하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저희는 둘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하늘이가 어리니 조금 더 크면 동생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를 건강하게 낳았으니 둘째도 가능할 거라고요.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한번 일어났으니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10명을 다 낳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제가 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하늘이를 데리고 박진수 할아버지 한약방에 갑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우리 하늘이 왔구나. 할아버지께 안겨요.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할아버지도 하늘이를 무척 아끼십니다. 손자처럼 돌봐주십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역사, 문화, 음식, 예절.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카야, 한국에서 사는 게 어때? 힘든 건 없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좋아요. 물론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편해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쁘구나. 저는 할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날 서울역에서 저를 구해주셔서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내 덕분에 외롭지 않아. 딸을 잃고 혼자 지낼 때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와 하늘이가 생기니까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 고마운 건 내 쪽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사이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 가족을 얻었고 할아버지는 저를 만나 다시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정민호가 퇴근합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식탁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민호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저는 하늘이가 한 귀여운 행동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민도 나눕니다. 이런 평범한 시간이 저는 너무 소중합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하늘이를 목욕시킵니다. 하늘이는 물을 좋아해서 욕조에서 신나게 놉니다. 물장난을 치고 장난감 오리를 띄우고 깔깔 웃습니다. 정민호와 저는 함께 하늘이를 씻기며 웃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추억이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늘이를 재우고 저와 정민호는 거실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정민호가 말합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저는 그를 바라봅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미래요? 저는 웃습니다. 하늘이가 자라서 동생들이 생기고 우리 집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늙겠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도 생기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아이들이 우리를 돌봐줄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도 생기겠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늙어갈 거예요. 정민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좋은 미래네요. 저도 그런 미래를 꿈꿔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함께요.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하늘이 방에 가서 아이를 봅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살아 숨쉬는 기적입니다. 저는 하늘이의 이마에 키스합니다. 하늘아, 잘 자.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그리고 곧 동생들도 생길 거야. 너는 맏형이 될 거야. 동생들을 잘 돌봐줘야 해. 하늘이는 자면서도 미소를 짓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침대에 눕습니다. 정민호가 저를 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느낍니다. 따뜻함, 사랑, 신뢰.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그린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교통사고로 불임 판정을 받고 외롭게 경찰로 살았던 저.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고 정민호라는 사람을 만났고 하늘이라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할아버지라는 은인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감사합니다. 낯선 외국인을 따뜻하게 받아준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랄 것입니다. 하늘이는 이미 한국인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모두 한국인일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박진수 할아버지처럼 낯선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요. 정민호처럼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요. 그렇게 제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또한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린란드에서 온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통역을 해주거나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입니다. 정민호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작은 단체를 만들어 외국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들을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하늘이는 점점 자랍니다. 저희 가족도 점점 단단해집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하늘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정민호와 아침 인사를 나눌 때마다 행복합니다. 박진수 할아버지와 차를 마실 때마다 평화롭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고 더 많은 추억이 만들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랑이 쌓일 것입니다. 10명의 아이들, 10개의 별, 제 하늘에 10개의 별이 빛나는 날을 꿈꿉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임신을 해냈고 낯선 나라에 적응했고 새로운 언어를 배웠으니까요. 이미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 이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민호와 함께라면, 박진수 할아버지의 응원이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따뜻함이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큰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꿈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꿈을요. 정민호와 제가 손을 잡고 우리가 만든 이 아름다운 가족을 바라보는 꿈을요. 그 꿈을 향해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늘이를 안고 정민호의 손을 잡고 박진수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위에서 저는 계속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기적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가족을, 그리고 이 나라를. 그 믿음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리고 희망차게. 이것이 그린란드에서 온 한 여자 카야 이누쿠, 아니 이제는 정카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10개의 별이 모두 빛날 때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꿈을 향해, 사랑을 향해, 미래를 향해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제게 가족을 주셔서, 제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전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따뜻함을, 이 나라 사람들의 선함을, 그리고 이 나라에서 받은 사랑을. 그렇게 우리 가족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깊고 단단하게.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0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것이 제 꿈입니다. 이것이 제 미래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나라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